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대 국어의 표기 체계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참고로 다른 제목을 만약에 붙인다면 차자 표기 방법 혹은 뭐 이두, 향찰, 구결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한 번씩 들어본 기억은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한글 창제 전에 한자를 왜 어떻게 언제 사용했는지를 좀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왜 우리가 이 한글 창제 이전에 반드시 문자라는 것을 사용했어야 했느냐.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뭔가를 기록해야 돼요. 보시면 고유의 문화 및 전통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 뭐 예를 들면은 단순하게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더라도 문자가 필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가지지 않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문자를 수입해서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조금 분하긴 하지만 중국이 선진국이었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문화를 배우려면 우리가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슉 갈 수가 없잖아요. 즉 책, 서적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중국의 문물을 배워야 되는데 책을 들여와 봤자 그 문자를 모르면 뭐 어떻게 공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국가 체제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것. 예를 들면은 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구역도 할당을 해야 되고요. 그 구역을 또 기록을 해놔야 되고요. 또 그 통치 체제를 완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뭐 공문도 보내야 되고 보고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자가 없다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즉 그런 식으로 국가의 체제를 수립하고 정비하면서 또 하나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자를 차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언제 들어왔느냐?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추적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대체적으로는 아마 고조선 시대부터 유입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뭐 문헌상의 기록들을 가지고 추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고조선이 멸망하고요. 삼국시대가 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아마 문자를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그것이 많이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론 처음부터 한자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 방법과 더불어서 차자표기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자표기라는 거에 대해서 이 뒷장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자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글자 하나를 딱 쓰잖아요. 그럼 어렵지 않게 그냥 대라고 읽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머릿속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요런 글자가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그 익숙한 모양의 글자죠. 그런데 요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기호고요. 이거를 음성 기호, 즉 소리로 따지면요, 철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철이라고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뭐를 떠올리냐? 볼록하다라는 뜻을 떠올립니다. 즉 우리가 얘를 한자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글자를 쓴 다음에 철이라고 읽고 머릿속으로는 볼록하네 라고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른 사례를 갖고 우리가 중국식으로 한자를 쓰는 게 어떤 건지 살펴봅시다. 자,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 하나를 내가 지금 섭외를 했어요. 자, 요 분께서 강의 열심히 해주세요 막 이렇게 지금 막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미녀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거는 우리가 한자를 그냥 중국어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방식이라 우리는 그게 중국어 방식인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요 문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 기호들은 뭐 눈으로 보시고요. 뜻을 살펴보면 이거는 오목하는 거고 얘는 빛깔이고 얘는 기운이고 얘는 집이에요. 그럼 뜻으로 생각해보면요, 오목한 빛이 기운인데 집이야?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가 되게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뜻을 버리고 소리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 새끼가, 아니 요 새끼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잘 보면 뜻이랑 기호랑 소리 세 가지로 조합된 한문의 체계 중에서 뜻을 버려버리고요, 기호랑 소리,
두 가지만 빌려서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음차라고 합니다. 즉 소리를 빌려왔다는 뜻이고요. 음독이라고도 하는데 음독은 소리를 읽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사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뜻을 한번 조합을 해보면요. 자, 좋은 늙은 아들이 법이다. 이게 되게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자, 뜻을 버려버리고 소리만 그냥 읽잖아. 그러면요, 호로자식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세대에선 익숙하지 않겠지만 선생님도 여러분과 그렇게 먼 세대일 거긴 한데 어쨌든 아주 멀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더 윗 선배들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하시던 욕설이죠. 그죠? 자, 이것도 뭐냐면 음차한 거예요. 즉 뜻과 기호와 소리 세 개의 체계로 이루어진 한문 중에서 그냥 기호를 눈으로 보고 소리만 활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훈차, 즉 훈독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훈독은 다른 말은 석독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소리를 먼저 읽어봅시다. 이거는 장금이라고 있고요. 이거는 석금이고 얘는 그냥 견분이에요. 자, 이렇게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게 없죠. 그런데 이번엔 뜻을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얘는 마당쇠라고 하면 되죠. 얘는 돌쇠라고 하면 되고 얘는 그냥 개똥이 이렇게 읽으면 되지. 자, 이거는 바로 뭘 보여주는 거냐? 뜻과 기호와 소리로 이루어진 한문의 체계 중에서 소리를 그냥 버려버려요. 그 다음에 이 뜻을 그냥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훈독이다, 즉 뜻을 그대로 읽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볼 겁니다. 자, 일단 고유명사의 표기를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옛 문헌에 나와 있는 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보통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것들이죠. 자, 보시면 자, 소나혹은 금천, 백송군 사산인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소낙독은 금천은 백송군 사산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희다 어찌, 그 다음에 쇠네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일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나랑 금천하면 두 개가 유사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소나라는 말이랑 그 다음에 쇠네라는 말은 이거는 지금 기준으로는 약간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아마 추정컨대 아주 과거, 즉 이 문헌이 처음 생겼을 당시에는 이 두 개가 읽는 방식이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지금 음차를 한 거죠. 사람 이름을 소나라고 읽었다라는 거고, 이거는 훈차를 한 거죠. 쇠네라고 읽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마도 그 시기에는 요 두 개의 표현의 읽는 방식은 다르지만 소리는 유사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을 볼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한문을 처음 차용을 했을 때 당연히 사람들은 한문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호랑 그 다음에 기호를 두고 뜻이랑 소리가 있으면 뭐가 더 우리한테 직관적이고 쉽게 다가오느냐? 아마도 소리를 익히는 게 쉬웠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쓰다 보면 사실 소리의 종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뜻을 읽어가다가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게 소리도 익숙해지고 한문의 뜻도 익숙해지죠. 그러면서 드디어 그냥 아예 한문식으로 표기하게 되지 않았을까를 보여주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요, 영동군 본길동군 경도광 계명금인지라고 해서 뜻은 이래요. 영동군은 본래 길동군이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요 요거를 길동이다라고 이렇게 읽었다라는 뜻인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경도강이 이름을 어떻게 고쳤냐면요, 영동군이라고 고쳤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음차랑 훈차의 개념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봤을 때 길동군으로 읽는 거랑 여기서 훈차를 내서 길동군으로 읽는 게 사실은 같은 발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뜻을 생각해보면 그냥 긴 동네구나, 그러니까 길동이다, 이게 음차고요. 그 다음에 긴 동네다, 훈차에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문이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는 그냥 사람들이 영동군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차자 표기가 아니라 그냥 한문 표기로 바뀌는 거죠.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길동군이라는 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거는 음차한 거예요. 요 뜻은 여기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길동군을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거는 훈차한 거예요. 이때는요, 이 길다 영자에서 소리는 그냥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냥 한문이 익숙해져서 마지막에는 그냥 요 문자를 영동군이라고 읽기는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아, 긴동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어와 한자어 경쟁에서 처음에는 고유어가 우세하다가 점차적으로 나중에 한자어가 우세해지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고유어들이 사어화, 즉 사라지게 되는 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국어원에 있는 그 표준국어 대사전이라는 그 책에서 어휘를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말 중에서 57% 정도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기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서기체라는 것은 넓은 범위로는 나중에 배울 이두라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만 일단은 따로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기체라는 건 뭐냐면 한문은 한문인데 그냥 우리말로 어순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는 그러니까 한문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어순만 우리식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영어에서요. 뭐 I am a boy 하면은 나는 소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I, boy, 뭐 am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순을 우리처럼 바꿔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은요. 자, 그냥 이인병맹기 천전맹 하면은 이거는 그냥 소리를 읽은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읽어요.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아울러서 즉 함께 맹세해서 기록했어요. 매끄럽게 바꾸면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전맹은요 하늘 앞에 맹세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늘 앞에 맹세한다 이렇게 돼요. 즉 우리말 어순대로 그냥 쭉 풀어 쓴 거예요. 그 다음 중간에 좀 어려운 건 빼고 좀 쉬운 것만 남겼습니다. 자, 약차사실 물론 이렇게 읽지만 실제로 의미상으로는 만약 이 일, 즉 맹세하는 것을 잃는다면, 즉 어긴다면 그래서 매끄럽게 다시 바꾸면 만일 이 일을 어기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대죄득서, 즉 하늘에 큰 잘못을 얻을 것을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바로 서기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자를 어지간히 알더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매끄럽게 해석을 하기 전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서기체는 한계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조사나 어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문법 구조를 가진 말을 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이두가 되겠습니다. 자, 이두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한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하는 것은 서기체랑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서기체랑 본격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조사랑 어미 부분은 차자 표기를 합니다. 다시 그냥 한자 한 글자 한 글자는 그냥 중국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문장을 구성할 때는 우리말 어순대로 하고 그리고 아까 서기체에서 봤을 때 조사나 어미가 없으니까 문법적인 표현이 어색하잖아요. 그런 부분만 차자 표기로 보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두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해요. 대략 이두가 생성된 시기가 뭐 이르게 판단하면 4세기도 이고요. 뭐 보통 한 5, 6세기 정도로 보는데 실제로는 조선 말까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사용하기가 쉽다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문 원문이에요. 읽어보면 배본국, 즉 본국을 배반하다. 이게 중국어의 일반적인 어순대로 나와 있는 거죠. 중국어도 영어랑 비슷하게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두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말처럼 바뀝니다. 본국을 배반하고 이렇게 읽어요. 물론 이 글자는 우리가 지금은 견자라고 쓰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냥 고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하다 위자잖아요. 그냥 훈차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고라고 있습니다. 즉 잘 보시면 지금 자 본국이라는 말은 그냥 이건 중국말이에요. 그런데 을이라는 조사는 이건 음차를 해서 사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배반이라는 거 그냥 중국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하고라는 것은 앞에는 훈차하고 뒤에는 음차를 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이두도 약간의 한계는 있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의 문자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이 문법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종류나 사례의 개수가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결은 뭐냐면 한문을 번역하기 위해서 토를 달하는 겁니다. 즉 우리말 조사나 어미들의 문법 요소를 이것도 차자 표기를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이 구결이라는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는 그냥 중국말이에요. 그냥 중국말이 쭉 나와 있는 건데 그 사이사이에 그냥 차자 표기를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두랑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두는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말식으로. 우리말 순서대로. 그런데 이거는 중국말 그냥 그 안에다가 차자 표기를 중간중간 삽입한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천지지간, 만물, 지중. 그 다음에 여기에 애라는 걸 붙여요. 요 애는 지금 조사인데 차자 표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인 이 이라는 것도 조사예요. 차자 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최기 한이 라고 해서 요 친구도 뭐 하는 거냐면 차자 표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갑자기 한자가 안 읽히네요. 자 소기 호인자는 그 다음에 이기 유오륜 야라. 한자를 오랜만에 읽으려니까 여기 써있는 거 잘 보이지도 않고 힘드네요. 자, 어쨌든 자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흰 글자로 해는 거는 그냥 한문 원문입니다. 근데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내가 밑줄 긋고 있는 노란색으로 써놓은 이 글자들이 바로 뭐가 된 것이냐, 차자 표기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구결이라는 것도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되는데 얘는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요 점차 사라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글이 있는데 굳이 이 조사나 어미를요 이렇게 한문을 갖고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한문 표기 뒤에 그냥 조사나 어미는 우리말 갖고 그냥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향찰이라는 걸 볼 건데요. 향찰은 지금까지 봤던 차자 표기랑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자,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아까 이두부터 살펴보면요. 이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실질적인 어떤 형태소들은 차자 표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문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이두 같은 경우는 어순을 우리말로 하고, 그 다음에 조사나 어미를 차자 표기한 거고, 그 다음에 구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국 원문에다가 차자 표기를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향찰은 그냥 전부 차자 표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차자 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의 어떤 문법적인 표현들,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순서 이런 거를 다 사용할 수 있었던 종합적인 표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신라 시대에 사용했던 차자 표기 방법이에요. 자, 선생님이 지금 아주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여기 돌, 석이 있고 새을, 던지다, 투, 많다,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실질 형태소 부분은 훈차를 내서 읽고요.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 즉 어미, 조사 이런 부분은 음차를 내서 읽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읽어보면요. 이게 돌, 을, 던지, 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즉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돌과 던지처럼 이거 그냥 명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용언의 어간이죠. 이런 실질 형태소는 훈차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조사나 어미 같은 경우는 바로 음차를 사용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향찰이 사용된 아주 유명한 작품 하나를 같이 읽어볼 건데요. 자, 참고로 말하면 향가의 해독은 아직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향찰로 기록된 글의 숫자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일치된 해독은 없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는 그냥 그 중에 대표적인 해독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내가 다 뜻이랑 소리를 읽어주진 않을 거고요. 이건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읽는 과정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화공주는요, 그냥 선화공주라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얘는 그냥 고유명사 표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뒷부분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선화공주 주은 이렇게 읽으면 되게 뭔가 어색한데요. 선화공주 님 은 이렇게 읽으면 이거는 자연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훈차를 한 거고 요 부분은 음차를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또 문법적으로 보면 님이라는 거는 좀 이제 본격적인 의미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현대국어에서는 접사 처리하지만요. 근데 은 같은 경우에는 조사니까 확실히 형식 형태에서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자, 좀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보여주겠습니다. 자, 남, 급, 지, 얼, 량, 두, 고. 자, 이렇게 되는데 내가 동그라미 한 거를 그대로 그냥 읽은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 여기서 남은 그대로 읽는데요. 급, 지는 그때 당시에 발음을 추정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지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두면 이러는 거예요. 그, 지 이렇게. 이 그즈지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몰래란 뜻입니다. 그냥 몰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얼량에서 량은요. 그냥 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어러가 되는 거고요. 여기 선생님은 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두다 치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두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다시 읽으면 남, 그즈지, 얼어두고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동방을이라는 거는 뭐 그대로 읽어도 되는데요. 요거를 마라고 바꾸면은요, 이게 조금 더 실제 사용 언어에 가까워진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서동요 내용 아는 분은 알겠지만, 이 서동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말을 캐는 꼬맹이잖아요. 그래서 마동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동방을. 그 다음, 자, 밤하고서 어조사는 뭐 그대로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밤하고 의. 그 다음에 여기 이 토끼 을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묘하고서 을, 안, 견, 가, 다. 좀 복잡한 표현이 나왔는데, 자, 읽어보면은 밤에 몰 안고, 이거를 우리가 고라고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가다 이렇게 읽는 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읽는 거다라고만 설명했는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읽어야 되냐를 설명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통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실질 형태소는 훈차를 하고 형식 형태소는 음차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해독을 한 거 보면은 그게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100%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해독한 원문 하나를 지금 보여줄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미리 동그라미 만들어 왔는데 수업하다 보니까 그냥 손을 해버렸어요. 자, 요런 표현입니다. 읽어보면 선화공주님은 남 그즈지 얼어두고 마뚱방을 밤에 뭘 안고 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자, 뭐 현대어로 해석이 된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의할 게 뭐냐면 사실 여기에서 어떤 게 훈차냐 어떤 게 음차냐를 번호를 매겨서 외우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너무 저열한 방법이라 선생님이 소개는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그냥 깨끗한 종이에다가 몇 번만 적어보면 이거 외우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내신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냥 한두 번 정도만 손으로 써보고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고대국어의 차자표기 방법은 마치도록 하고요. 요 다음에 드디어 이제 뭐를 배우냐면 훈민정음 창제 원리라는 아주 무지막지한 단원 하나를 배울 거예요. 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